자, 이번 이 강의는 이제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준비하는 강의고요. 통합과학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물화생지 파트가 이제 네 파트가 섞여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조금, 현실을 잘, 뭐라 해야 되나, 고려하지 못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뭐 이상적으로 뭔가 약간 낭만적으로 만든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토리 라인이 확실해요. 되게 1강부터 1장부터 한 30장 정도까지 이제 30개 정도 테마가 있는데 그 앞에 장의 내용이 다음 장의 내용과 연관이 되게끔 계속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뭐 되게 굉장히 테마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근데 다만 이걸 이제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 그 과학 파트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 과학이면 화학,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각자 전공 과학, 전공 분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전공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건 임용을 하신 건데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물화생지가 전부 엮여 있는 과목을 지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명, 4명의 선생님이 보통 나눠서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원끼리 연결되는 그 1장부터 차라락 연결되는 그 연결 서사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업에서는 느껴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한 선생님이 강의를 쭉 하면 그거의 그 연결에 초점을 맞춰 전달할 수 있지만 여러 선생님이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엔 그리고 또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신 시험 기간에 그냥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막 과학 탐구는 사실 통합과학이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약간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물리원이든 화학원이든 생명과학원이든 지구과학원이든 고등학교 2학년 과학 3구 과목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통합과학은 다소 암기 과목처럼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들어도 어떤 흐름, 맥락이 느껴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30챕터 정도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에 성악과 그 학원에서 수업하는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에 과학을 이제 8챕터 정도 배웁니다.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선 30챕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년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살짝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1년 안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빠듯할 거다. 그래서 중간 기말 4번의 시험을 볼 때, 한 번에 한 7챕터 정도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전 중학교 때 하던 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좀 공부해 놓으면 좋은데, 일단 내신은 학교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거, 네, 암기는 이제 이건 내신 할 때 학교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 학교마다 사실 암기의 포인트도 다 다르고요. 그건 이제 프린트를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가령 뭐 족보닷컴이나 그런 학교 내신 기출을 다루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죠. 학교에서 모든 암기 내용을 모든 학교의 스타일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통합과학의 아주 이상적인 전개대로 1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 그냥 굉장히 의도된 대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과학을 전부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챕터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고, 내신을 이 동영상 강의로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이제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학교 교과서보다 학교 프린트가 더 중요해요.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감이 올 거거든요.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이거는 각 단원별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흐름. 그래서 이제 이 영상 강의의 제목으로 크로니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약간 역사서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빅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소들 소개됐으니까 그 원소들의 특징, 약간 주기성 이런 것들 얘기하죠. 되게 어떤 좋은 스토리 라인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좀 간단하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좀 감이 잡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거나, 문제 풀이는 사실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내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통합과학은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기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랄 게 딱히 없어요.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강의라 말이 좀 많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없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주의 처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랑 헬륨이 등장하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과학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 7단원이죠. 맨 마지막은 아닌데, 우주 팽창,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아주 멀리 있는 별들을 관측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닌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를 관측을 했고요. 이 외부 은하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근데 이 외부 은하들을 봤더니 적색 편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도플러 효과에서 멀어지고 있는 대상이 내는 빛이, 파장이 적색,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긴 쪽으로, 이제 람다, 시옷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좀 람다라고 하거든요. 파장이 긴 쪽으로 스펙트럼의 어떤 빛들이 이동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플러, 간단하게 얘기하면 멀어지고 있는 물체가 어떤 파동을 이제 방출을 했을 때, 그걸 검지하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더, 뭐라 해야 되나, 길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워낙에 파장은,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가 보내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멀어진다. 어찌됐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도플러 효과는 멀어지고 있는 물체가 방출하는 파동의 파장은 더 길어지게끔 검출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파장이 긴 쪽으로 빛이 빛의 단색 광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펙트럼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건 분명한데, 멀리 있는 거, 거리가 더 먼 은하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이렇게 계속 멀리 갈수록 멀어지다 보면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약간 이렇게 거리에 비례하게 거리가 있고 멀어지는 속도. 가까운 은하들은 뭐 멀어지지 않죠. 근데 은하가 사실 가깝지는 않을 텐데, 외부 은하들이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건, 이렇게 순간 1차 함수로 쳐봤을 때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빛의 속도 c라고 할 텐데 그거보다 커질 건데, 물질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우주 전체가 팽창한다. 그리고 뭐 풍선에다가 별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풍선 부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팩트예요.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처음에 두 가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뭐 이름 별로 안 중요하고요.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줄어들겠고 그럼 온도가 낮아져요. 그런 느낌이죠. 가령 지하철에 한 칸에 한 10명 정도 타 있으면 쾌적하지만 100명 타 있으면 좀 힘들겠죠. 한 500명 타 있으면 좀 많이 힘들고 덥고 그러겠죠. 그래서 밀도랑 온도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압축되면 뜨거워진다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2장 내용, 별의 내용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압축되면 뜨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진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빅뱅 우주론의 특징은 빅뱅 우주론에서 무슨 예측들을 했어요. 그 예측을 입증하는 관측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 헬륨의 질량 비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맞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고 봤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질량이 갑자기 생겨난다고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갑자기 질량이 증가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주 팽창하긴 하는데 그래서 밀도가 일정해서 온도가 일정하다 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바깥으로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다. 근데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면 기존에 있었던 물질이 멀어지는 건 설명이 안 되죠. 사실 잘못된 이론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이론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우주 초기를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가 팽창 중이잖아요. 그럼 부피가 시간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는 중이었죠. 자, 그럼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팽창 중이었다라고 보면 이 시간에 따른 부피의 증가율이 양수고 그러다 보면 부피가 0이었던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부피가 0이었다. 모든 것이 부피가 없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 라고 보는 거죠. 아주 부피가 작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한 점에 모여있던 것이 대폭발했다. 뭔가 이렇게 강하게 압축돼 있었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적어서 밀도가 아주 높았을 거고 온도가 아주 높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와 온도는 같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빅뱅 직후에는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까지만 생겨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식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새 조금 팽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부피가 거의 0이었다가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몇 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밀도가 확 떨어졌고 온도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합쳐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게 온도는 뭐랑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 켈빈이죠. 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건 얘네들이 계속 막 미쳐 날뛴다는 거죠. 얘네들 묶어놓기 어렵다는 건데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묶어둘 수 있게 됐고 이 쿼크들이 전자는 아니에요. 쿼크들이 3개씩 합쳐져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드는데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양성자는 P라고 써. 파지티브니까 중성자는 뉴트럴해서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P랑 N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달라야겠죠. 왜냐면 구성 성분이 다르잖아요. 하나가. 양성자는 양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양성, 포지티브이고요. 중성은 이제 뉴트럴 할 때 어떤 전하를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와 N으로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중성자가 아주 약간 더 무겁다. 질량이 아주 약간 더 무거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점은 빅뱅 이후 약 3분쯤에 원자핵이 생성되는데요. 이 시점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나머지 양성자들은 수소 원자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 생성되는 시점에서는 1대 1이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양성자에 비해 중성자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아인슈타인 하면 2는 mc제곱 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정확히 쓰면 2는 질량의
변화량의 속력의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질량의 등가 원리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질량은 에너지가 저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될 때 질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어떻게 보면 일단 일종의 질량은 에너지의 배터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느낌, 에너지가 흡수되겠죠. 질량이 줄어드는 경우엔 그 안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약간 더 무겁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울 중, 물론 아니거든요. 중력할 때 중, 아니고, 이제 가운데 중자인데, 근데 이제 그냥 기억하기 쉽게, 무거울 중자, 아니긴 합니다. 사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으니까. 무거울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가 많을 땐 이게 가능하겠지만 주변에 에너지가 적을 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에너지가 있든 없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가난해지기는 어렵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시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갑자기 버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돈을 갑자기 쓰는 건 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건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변에 에너지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양성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뭐 14개 정도 있을 때 중성자는 2개 정도 있게 됐고요. 이 시점에 딱 이때쯤에 이 양성자랑 중성자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처음. 그전엔 불가능했고 원자핵이 생성될 쯤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네 친구가 붙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아직 원자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12알은 얘네들끼리 붙어 있을 수는 없겠죠. 서로 착력이 작용할 테니까. 물론 일부 수소 원자들은 수소 원자핵 양성자랑 중성자 붙은 것들도 있겠지만 양성자끼리 두 알이 그냥 붙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한 알들이 각자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12개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1개인데 이 하나 하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수소 12알이 있고 헬륨 한 알이 있을 때 수소는 한 알짜리라, 그러니까 원자핵 하나에 양성자 1개짜리라 질량이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원자핵 하나에 양성자 2알, 중성자 2알이기 때문에 4개짜리다. 그래서 이 질량비는 11대 4는 3대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관측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예측의 신빙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뇌피셜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신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측을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원자핵이 형성되는 빅뱅 이후 약 3분 이 시점에 수소랑 헬륨의 원자핵이 12대 1 개수가,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이 나올 거고 이 우주가 전개된 이후로 그게 잘 바뀌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원자 생성. 이거 무슨 말이냐? 원자핵들이 이미 생성됐고요. 거기 전자가 달라붙었어요. 그전엔 전자가 지 맘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상태. 그래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전자가 아주 많으니까요. 그쵸?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들보다 전자들이 아주 많았죠. 전자가 아주 동동동 떠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전개를 못했죠. 빛이 사실은 입자성을 띄어서 광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입사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이건 이제 물리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냥 빛이 전자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자꾸 가로막아서 빛이 진행을 못했어요. 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부피 팽창에서 팽창 밀도 낮아지죠? 그럼 온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애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쿨롱 힘, 전기적 힘에 의해서 달라붙었습니다.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 워낙은 빛이 잔뜩 있었어요. 워낙 잔뜩 만들어져 있었던 빛인데 이때 전체 다 합쳐졌어요. 그쵸? 합쳐지면서 원자핵과 전자 합쳐지면서 워낙 빛이 엄청 많았는데 지나가질 못했었던 건데 이때부터는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 빛이 우주 배경목서예요. 배경지, 백그라운드. 그 모든 방향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약간 우리 배경음악이라고 하죠. BGM. 그냥 어느 한 부분에 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그냥 나고 있는 소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있는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목소라고 합니다. 그게 3000 켈빈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파장이 이 공간에 있었죠. 근데 이 우주가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 한 이 넓은 공간이 있게 됐으니까 여기 시작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라면 공간이 커졌으니까 파장도 길어지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요. 이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H, 람다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파장이 길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거. 운동 에너지 줄어드는 느낌. 에너지 줄어들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3000 켈빈 정도의 에너지로 느껴지던 것이 이게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3켈빈 정도로 해당하는 에너지로 관측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게 실제로 모든 방향의 우주에서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었고 그래서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직 관측 안 된 거 있죠. 관측 얘기 안 하고 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요거는 우주 원소 분포를 하나하나 다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 저걸 어떻게 하냐? 방출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태양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충 보기에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빛, 프리즘이라는 걸 통과시키면 진동수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게 돼요.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꺾입니다.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크고요. 빨간색 쪽이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무지개로 갈라지는 건 그쵸. 단색광들이 하나의 색깔을 띠고 있는 빛의 성분들이 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런데 연속 스펙트럼은 이런 무지개가 나오는 흰색 빛들이 주로 그래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태양빛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모든 가시광선의 모든 파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성분이 다 있는 빛들이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이게 자외선이랑 적외선 같이 가시광선이 아닌 애들은 우리 눈으로 색깔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측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눈으로. 자, 그런데 연속 말고 선 스펙트럼, 끊어져 있는 스펙트럼이면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비워져 있는 데가 있다. 사실 이거 태양빛도 그래요. 태양빛 스펙트럼도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광원이 빛을 내는데 백색광,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이 빛을 내는데 이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킨 빛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해당 파장을 편식한 거예요. 나는 요 파장이 좋아. 내 기체 성분은 나는 수소인데 이건 사실 수소의 스펙트럼이에요. 나는 수소고 나 수소는 얘네만 먹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만 솔랑 빼먹은 거예요. 편식한 거죠. 그러면 연속된 칸에 끊긴 부분이 중간중간 흡수된 부분이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방출 스펙트럼도 선 스펙트럼인데요. 얘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 위에 보면 위아래랑 빈칸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같은 기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특히 선 스펙트럼 관찰하면 이 안에 무슨 기체가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고온,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이제 방출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수소 기체고 나는 얘네만 방출할 거야. 그래서 그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 선 위치가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더니, 별빛, 정확히 말하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이 스펙트럼의 관측 결과 수소랑 헬륨에 해당하는 애들이 좀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비는 것에 뭐라 해야 되나, 색이 얼마나 많이 비었나. 그러니까 살짝 흐릿하게 빈 게 아니라 뭐 많이 들어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세게 파먹겠죠, 흡수 스펙트럼이. 근데 적게 들어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릿하게 살짝 파먹을 느낌. 두께가 두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선명하게 파먹는. 센 거는 선명하게 파먹고 약한 건, 질량이 적은 거는 많이 안 파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의 세기를 비교하면 이 별의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얼만큼 들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이 약 3대1, 수소가 74% 정도 우주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헬륨이 약 24%, 나머지 2%가 다른 원소들이에요. 수소와 헬륨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게 3대1로 관측되니까 예측한 게 3대1이었고 실제 관측 결과가 74대24, 거의 3대1이죠. 그래서 빅뱅우주론의 예측이랑 거의 맞구나, 빅뱅우주론이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다음 장으로 가보기 전에 우리 지금 수소 74라고 했고 헬륨이 24라고 했어. 나머지 2%가 다른 원소들인데 우리 지구의 수소랑 헬륨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죠. 지구를 구성하는 애들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 다음 챕터 별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